안녕하세요. 제3절 회계의 순환 과정 보겠습니다. 이번 절에서 배울 내용이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3절을 조금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먼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하나의 회계 연도를 단위로 해서 이러한 1년의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작업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부른대요. 자,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거래의 식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우리 회계상 장부에다가 뭔가를 기록해야 되는 회계상 거래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회계상 거래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배울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기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게 분계랍니다. 이름이. 분계를 하고요. 분계를 하면 분계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차변, 대변 회계 처리만으로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필요한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힘들대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회계 처리를 하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계정 과목별로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 잔액을 확인해야지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분계만으로는 잔액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별로 금액이 얼마가 지금 증가했고 감소했는지를 집계하는 표가 필요한데 그 표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분계 내용을 각 계정 과목별로 집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전기라고 부르고 전기에 따라서 각 계정 과목별로 총계정 원장이 작성이 된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작업이 거래 건별로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기중의 회계 처리는 이런 세 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결산일이 도래합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이런 작업이 마지막 날 결산일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추가로 차변, 대변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기말 수정 분계랍니다. 결산일에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해 본답니다. 시산표는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항목을 그냥 하나의 표로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할 때 기말 수정 분계하기 전에 한번 시산표 작성해 보고요. 기말 수정 분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산표를 작성해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부른대요. 기말 수정 분계 전에 하는 거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작성하는 거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부른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본격적인 결산 작업을 하기 위한 예비 절차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을 결산 예비 절차라고 부른대요. 자,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까지 이제 작성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각 계정 과목별로 집계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뭔가 마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감을 하고 최종적인 목표인 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마감을 할 때 수익 비용 계정과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순서가 뭐가 먼저 올까? 그게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겠다 이겁니다. 뭐가 먼저 오냐면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한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게 된다. 자, 우선
수익 비용 계정과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자, 수익 비용은 올해 비용이 100만 원 생겼다. 올해 비용 100만 원을 내년에 보고서 적을 때 뭔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수익 비용은 올해 당기 순이익만 산출하면 그걸로 끝이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익 비용은. 그 반면 자산 부채 자본은 올해 말 금액이 내년으로 그대로 이월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에 해당하는 보통예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돈이 100만 원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그게 우리 회사의 기말 잔액이 된다 이겁니다. 그 금액은 내년도 1월 1일로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디로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 자본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마감하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고 순서는 뭐가 먼저냐면 수익 비용 계정 마감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2절에서 이미 한번 공부했습니다. 자, 기말 자본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까?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죠? 자, 기초 자본은 이미 작년도에 재무 상태표를 작성했으니까 기초 자본 금액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작년도로부터 올해로 넘어온 자본 금액은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올해 열심히 수익 비용을 계산했을 때 산출된 당기 순이익이 이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야지만 기말 자본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요 둘 중에 뭘 먼저?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해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한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딱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기 순이익을 자본 쪽으로 딱 보내 가지고요. 자본 금액을 딱 결정하고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내년에도 그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마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남은 거 뭐라고요? 최종 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1년의 회계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1년의 작업은 언제? 회계 연도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됐죠?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1년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출 확인 문제가 하나 있네요. 봅시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 순서가 옳게 표시된 것은 자, 거래가 발생하는 게 맨 먼저겠죠. 그거에 대해서 회계상 거래가 맞다라고 판단되면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계 내용에 대해서 각 계정 과목별로 집계하는 전기가 와야 되겠죠. 전기 작업이 이루어지면 총계정 원장이 작성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결산일이 도래하면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 한 번 더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니은, 리을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상 거래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는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하고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다. 회계상 거래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 회계상 거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줄치십시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거를 줄치세요.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하려면 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하나는 뭔가 변동이 있어야지만 그게 회계상 거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 당연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게 회계상 거래의 정의다. 됐죠? 키워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게 키워드다. 그래서 불이 났다, 분실했다, 도둑 맞았다,
훼손되었다, 파손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말하진 않죠. 불난 거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회계에서는 엄연히 거래가 맞습니다. 왜? 불이 나면은 우리 피 같은 재산이 없어지잖아. 재산이 뭐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계를 차변, 대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안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입니다. 상품의 금액이 작아졌겠지. 그 거래가 맞다. 됐죠? 그리고 상품 매매하고 뭐 현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거래고 회계상도 당연히 거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것들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닌 것들입니다. 요런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성격은요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주문했다.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상품 100만 원치 살게요.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 전화하는 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수익,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전혀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상품 주문해가지고 돈을 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물건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우리의 자산 금액이 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지만 주문하는 것, 전화 자체로는 전혀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계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우리가 건물이 하나 남아가지고 월세를 줬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2년 정도 쓰세요라고 하면서 2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을 오늘 맺었다. 계약을 맺는 것 자체로는 아직까지 아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증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문, 계약 요거 키워드로 정리하면 되겠네. 주문이나 계약만으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 채용 계약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증감이 생긴 거 아니죠. 직원이 일해가지고 월급 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증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됐죠? 키워드 주문, 계약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는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담보 제공 이것도 생각해 보면 회계상 거래 아닌 겁니다. 어디 우리가 돈 빌리려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답니다. 은행에.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한테 있죠. 전혀 변동한 건 없다. 그런 것, 이런 것들도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재고자산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우리 자산이 지금 작아졌다 이겁니다. 회계상 거래 맞고요. 2번 3개월분 사무실 임차료가 미지급되었다. 우리가 어디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사는데 3개월 이미 우리가 썼다 이겁니다. 월세 줘야 되죠. 아직 안 줬다 뿐이지. 돈은 실제로 안 줬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차료라는 비용도 생겼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런 거래 열심히 배울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게 뭔가 변동이 생겼다라는 거. 그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다. 판단이 아직까지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회계 처리 배우고 나면 이런 건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요거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3번 상품 매입을 위해서 주문을 했다. 이 키워드는 이겁니다. 주문 자체로는 전혀 아직 변동이 없는 것이다. 3번이 정답. 회계상 거래 아니고요. 건물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단순히 계약만 했다면 회계상 거래 아닐 건데 계약금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돈 받았으니까 회사의 자산이 뭔가 변동이 생긴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 부분 봅시다. 우리 회계는요, 철저하게 복식부기로 거래를 기록한답니다. 단식부기라는 거는요,
가계부 쓰듯이 돈 들어오면 플러스 돈 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회계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단식부기로 기록을 하려면 철저하게 현금 위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발생주의를 기본적 특징으로 한다고요. 따라서 단식부기로는 그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반드시 거래를 기록하는데 복식부기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 금액을 왼쪽에도 적어주고 오른쪽에도 적어주고 그런 거를 복식부기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답니다. 용어가 되게 생소하죠. 그래서 회계가 어렵진 않은데 난생 처음 이런 걸 접하면 굉장히 생소하고 막 거리감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소한 부분들은요. 자꾸 반복적으로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한번 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공부할 건데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팔아가지고 100만 원 돈 얻었답니다. 매출이죠. 물건 팔아서 100만 원 얻는 거래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차변, 대변 이렇게 표시하고요. 돈 100만 원 들어왔다고요.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물건 팔았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매출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한답니다. 왼쪽 100만 원, 오른쪽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변, 대변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분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건 팔아가지고 100만 원 얻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래를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물건 팔아서 얻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요거에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똑같은 거래 금액 100만 원을 왼쪽에도 한번 쓰고 차변에도 한번 쓰고 오른쪽 대변에도 한번 쓴다 이겁니다. 요게 뭐라고? 복식부기라고.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기법으로 계속 거래를 기록할 것이고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감이 없죠. 그러나 요거 자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회사의 재산에 속한다 이겁니다. 매출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직 감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회사의 수익에 해당한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건데 요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하나씩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계정 과목이 등장했을 때 이게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됐죠? 자, 복식부기 특징 봅시다. 자, 이렇게 복식부기를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3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먼저 거래의 이중성이랍니다. 똑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기록을 하게 된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을 복식부기의 원리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중, 요게 키워드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왼쪽에도 한번 적고 오른쪽에도 한번 적는답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히 뜯어보니까 한쪽은 원인이고 한쪽은 결과를 나타낸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매출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서 돈이 100만 원 들어온 것이다 이겁니다. 한쪽은 원인, 한쪽은 결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적는 거랍니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금액을 왼쪽, 오른쪽으로 적다 보니까 당연히 차변금액 합계랑 대변금액 합계는 당연히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키워드는 뭐라고? 일치. 요게 키워드. 이런 거를 대차평균의 원리랍니다. 원리라고 부른다. 거래 이중성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하니까 당연히 이런 기능도 있답니다. 뭔가 차변하고 대변하고 금액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틀리게 회계 처리한 거랍니다. 이렇게 실수했을 때 바로바로 오류를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도 있답니다. 됐죠? 다소 말장난 기분이 든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특징을 뜯어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세 가지 특징이 돼서 말로 쭉 해놓고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라고 문제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사실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 그죠? 키워드. 거래 이중성은 이중. 요게 키워드. 대차평균의 원리는 일치. 그죠? 차변 대변이 일치하는 거. 자기 검증 기능은 오류 자동 발견. 요게 키워드가 되겠다. 됐습니다. 기출 확인 문제 볼게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회계의 어떤 특성 때문이겠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도 적고 대변에도 적는, 동시에 이중으로 적는 그런 성격 때문이겠죠? 거래의 이중성.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자, 거래의 8요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의 세 가지 구성요소,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 구성요소의 각 자리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산, 내 위치가 왼쪽이다. 그래서 다소 앞선 감은 있었지만 이러한 붕괴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차변 현금 100만 원, 대변 매출 1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현금 이 부분은 자산이고 매출은 수익이다. 그래서 주로 수익이 발생하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니까 자산이랑 수익은 서로 반대 위치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다 이겁니다. 꼭 자기 위치를 기록해야 달라. 자산은 내 위치가 왼쪽이고요. 수익은 오른쪽입니다. 부채 자본은 오른쪽이고요. 비용 왼쪽입니다. 내 자리가. 그래서 내 자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래를 기록할 때, 자, 자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금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데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쩔 때는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직원 월급을 현금으로 준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피 같은 현금, 자산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직원한테 월급 줘야 되니까. 그때는 거래를 어떻게 기록할까 이겁니다. 그때는 차변이 아니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어야 된답니다. 됐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는 회계상 붕괴를 할 때 차변 쪽에 적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쪽에 적는답니다. 왜? 내 자리가 자산은 왼쪽이니까. 수익 같은 경우요. 수익이 내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수익이 증가하면은 오른쪽에 적고요. 만약에 감소하면은 반대쪽 왼쪽에 적는답니다. 비용 증가하면은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에 적는데. 자, 그런데 요 그림에서는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만 돼 있죠. 발생이라는 것은 증가를 의미한답니다. 감소는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용이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할 때는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답니다. 수익이나 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이미 기록한 거래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고칠 때만 잠깐 등장한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분석되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자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 10가지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용 감소, 수익 감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통적으로 수익 비용에 대해서 감소는 일단 머리 복잡하니까 배제하고 분석하고 있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8가지를 거래의 8요소라고 부르면 됩니다. 8요소인지 10요소인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자, 네 자리 쪽에서 증가하면은 네 자리 쪽 기록되고 감소하면은 네 자리 반대쪽에 기록된다. 그 원리를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렵진 않죠. 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분계를 기록한답니다. 요 원리만 안다면 이제 앞으로 요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안다면 이 거래에 대해서 지금 차변 쪽에 기록해야 되는지 대변 쪽 기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채의 경우에는 네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요. 감소하는 거래다 그러면 차변 쪽에 적어야 되겠다. 자본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리 오른쪽이니까 증가하면은 대변에 적고 감소하면은 반대쪽 차변에 적어야 될 것이다. 수익 비용 이미 설명드렸고 그죠? 이렇게 위치가 딱 포진되고요. 각 결합 관계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이런 거래도 있을 수 있고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하는 이런 거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결합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분계를 기록하려면 어쨌든 요것만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차변 요소 중에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대변 요소 중에서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있어야지만 거래가 기록될 수 있다. 자, 차변 요소 2개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분계가 기록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요 2개가 두 개로만은 절대로 분계를 기록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원리가 되겠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결합관계를 맺을 때요, 왼쪽은 1개, 오른쪽은 2개 이런 거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차변에 있는 금액의 합계랑 대변에 있는 금액의 합계만 일치하면 되겠다. 됐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아주 다양한 결합관계로 거래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이제 제3장에서 하나씩 계속 이제 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3장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계를 외우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지 그걸 먼저 딱 파악한 다음에 거래 8요소 결합관계에 입각했을 때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그런 게 그렇게 딱 분석해 가면서 이해해 주시면서 하나씩 접해 주시면 그게 회계 공부가 될 것입니다. 됐죠? 외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회계가 외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재미가 없는 학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외우려고 들면 너무나 안 된다. 제가 특히나 외우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회계가 좀 어렵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었던 게 맞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학문이 회계랍니다. 됐죠? 자, 저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키포인트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